자, 그런데 이제 이 기억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몇 가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과 우리의 상식적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 철학자들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마련인데 우리 상식이 대부분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관해서는 철학자들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철학자나 크게 알매 부분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서양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기억에 관해서 이제 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네모시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네모시네는 이제 노래란 뜻도 있고 여신의 이름이긴 한데 노래를 부르는 여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기억이란 말로 썼는데 노래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반복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무네메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요. 자, 플라톤은 무네메를 어떻게 썼냐면 자, 부재한 것,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과거의 일이죠. 그 자리에 없는 것을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무네메 기억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기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우리 뇌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영혼 속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 아이스테시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학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감각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은 모두 잘못된 번역이고요. 받아들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테시스는 받아들임이란 뜻입니다. 눈, 코, 입, 귀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이죠. 느낌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장되는 곳, 그것이 바로 문해매다. 그러니까 느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받아들여진 것이 머물러 있는 곳, 창고군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찍힌 것, 이것이 이제 아이콘, 이콘이라고도 하고 그런 모습 이렇게도 봤고 또 하나는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상상을 통해 그려진 모습, 판타스마라고 팬텀이라는 말을 좀 아실 겁니다. 또는 널리 알려진 말로는 이미지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제 그려낸 것, 그것도 이제 기억이라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찍힌 자국과 같다 또는 흔적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동전을 찍는 모습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 개념하고 아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억이 결국 찍혀져 있던 것이 다시 불러내줘야겠죠. 이걸 이제 아남네시스라는 말로 불렀는데 이제 상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되불러내는 거, 불러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는 불러내기죠. 해가지고 크게 창고라는 것하고 다르지 않고요.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까지도 모두 뭐 조금 뭐 발전된 모습들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창고라는 거하고 찍는다, 동전을 이렇게 새긴다 이런 모습으로 모두 함께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이제 근대는 이제 중세와 그 고대를 완전히 이제 그 패러다임, 그 틀을 바꾼 시기인데 한 가지 이 기억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억에 관한 생각이 바뀐 것은 20세기 말에 들어와서입니다. 로크가 이제 근대의 이제 기억 담론을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제 메모리라는 말로 본격 쓰이게 됩니다. 이제 잉글리시 영어로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모어인 잉글리시를 가지고 철학적 담론을 펼치게 됩니다. 자, 메모리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요. 메모리는 결국 무네모시네라는 플라톤 용어를 잉글리시로 바꾼 거군요. 그런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관념이라고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 관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이 관념에 대한 번역 문제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데아라는 것은 보여진 것이란 뜻입니다.
근데 얼굴에 눈으로 보여진 게 있고요. 얼굴에 눈에 보인 게 있고, 플라톤의 경우에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영혼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봤습니다. 두 종류의 봄이 있다고 봤습니다. 얼굴 눈으로 보는 것과 깨달음의 눈, 두 가지 눈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데아는 이제 얼굴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본 건 마찬가지인데 그 보는 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데아는 말하자면은 이런 명제 또는 공리 또는 정식 또는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념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계속 보유하는 능력이다. 리텐션하는 능력이다. 계속 텐션을 이끌어가는 거, 계속 거듭거듭 텐션해 나가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보유하는 능력. 기억이라는 것은 참고 능력이군요. 또 하나는 이제 되살리는 능력이군요. 이 두 가지 플라톤 얘기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근대까지만 해도, 자 1700년대까지만 해도 기억은 그냥 관념의 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쉽죠. 창고라는 말만 잘 이해해 두시면 그 안에다가 무엇을 쌓는지가 달라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다만 근대의 이제 시기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개인주의. 서양의 개인주의가 이제 존 로크에 의해서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서양은 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개인주의가 더 극단화되는 쪽으로 발전해 왔죠. 한국도 거기에 큰 뭐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존 로크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개인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신에 이제 맞같게 기억에서도 기억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나의 나됨,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이건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크는 기억에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이 정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 교육 또는 어떤 학습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이제 깨달았던 사람이 존 로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존 로크가 이런 새로운 부분, 기억의 새로운 부분을 첨가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창고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자,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로 봤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이냐? 이러면 이제 이성적 동물이다. 할 때 이성이라는 것이 로고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번역어로서는 이성이라고 됐지만 원래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아주 쉽게 말이란 뜻입니다. 사람도 말할 수 있고 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가 짖는 것이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개도 말을 하고 심지어는 뭐 물고기도 말하고 또 일본의 한 이제 학자는 식물도 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준의 정도는 있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서로가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다면은 자 사람의 본질이 로고스다.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 또는 말이 되는 말을 주고받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본질을, 본성을 잘 발현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억은 말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과 똑같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셈이죠. 기억이라는 것과 이제 사람의 본성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창고에 어떤 무엇인가를 보관하는 것이라면 또 보관된 것들이 모두 인간성, 사람다움의 어떤 보물인 이상 망각,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또 망각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의 삭제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동물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에 대한 아주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을 인간의 본성과 같이 보려고 하고 그 뒤로 인류의 문명은 모두 기억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맞춰 왔습니다. 뇌과학의 한 첫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좀 쉴 텐데요. 이제 뇌과학과 이제 제가 이제 인지과학을 좀 강조를 좀 드릴 텐데요. 뇌과학 측면에서 기억을 좀 본다면은 네 단계로 구분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억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은 복잡하고요. 일종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계가 있을까? 그리고 이 단계 가운데 기존에 우리가 주로 논의됐던 것은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첫 단계, 두 단계까지 주로 기억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감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요. 맛이라는 걸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맛을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고향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면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경치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살았던 논이 있고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한 그런 어떤 평온한 풍경 이런 것이 좀 많이 기억에 나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뭐 해주시던 부침개라든지 김치 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나요. 그리고 이런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들은 평생 잊히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맛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혀로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데요. 맛에는 한 20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200가지 정도를 열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도 이제 많이 만들어 보다가 뭐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참외 맛, 수박 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종류가 뭐 무한히 늘어나겠죠. 어쨌든 대충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한 200가지 정도가 되던데요. 200가지의 맛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단 사람마다 그 뮤이레라고 하는 혀의 그 맛 꽃봉오리라고 할 수 있죠. 맛보는 봉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혓바닥에 그게 이제 3,000개에서 1만 개쯤 있는데 사람마다 개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맛을 아주 예민하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맛을 아주 둔감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뿐만 아니고 벡터도 또 달라집니다. 벡터라는 게 좀 수학 2를 배우신 분들은 쉽게 쓰시는 개념인데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는 크기를 갖고 있는 방향성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맛이라는 것이 우리 미래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또는 벡터에 따라서 또는 다양한 그 외에 촉감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복합 감각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의 고유한 이런 맛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맛은 여성들이 좀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쓴맛에 좀 민감하고 남성들은 단맛에 좀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맛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요 예를 하나 들어드린 이유는 모든 감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사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남녀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 당연히 못하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맛을 보는 방식으로 맛보고 넘어가고 맛보고 넘어가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맛들 가운데서
짧게라도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단기 기억은 자, 2에서 30초, 20초에 30초 정도 지속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뭐 장기 기억에는 수면, 잠자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감정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잊히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단기 기억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동 기억. 이 정도 표현들을 알고 계시면 설명이 잘 됩니다. 활동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책상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작업을 할 때 책상을 잔뜩 어질러 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다른 일을 하려면 치워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치워야만 하는 이런 기억들, 이것들은 이제 활동 기억입니다. 치우려면 없애고 빼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없앨 수가 없으면은 책꽂이라든지 어딘가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죠. 뭔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 기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7개의 구멍을 가진 상자다.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낱말 가운데 7개의 낱말을 주면 8번째 낱말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까먹습니다. 앞에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무엇인가 외우라고 했을 때 외울 수 있는 분량이 7개의 낱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7개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노래 한 곡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아마 한 2, 300번을 불러도 종이에다 써놓지 않으면은 제대로 외워서 부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떤 노래는요, 한 두세 번만 들어도 이상하게 기억에 잘 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도움을 받은 거죠. 나에게 먼저 딱 들어맞는 그런 노래가 이제 들리면 금방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의도적으로 아무리 반복을 해도 기억이 안 됩니다. 이유가요? 네, 우리의 기억은 뭐 물고기는 3초, 사람의 기억은 30초 이렇게 이제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가져다 쓰지만은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밖으로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작업 기억을 하듯이 끊임없이 쓰고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단기 기억을 이제 해 나가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장기 기억이 바로 이제 공부하는 기억이죠. 시험 볼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장기 기억입니다. 근데 이 장기 기억으로 갈 때는 하나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일단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를 잘 기억합니다. 이미지. 그림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간 또는 이런 길을 잘 찾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냄새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춤, 동작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화시키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일반화가 됩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때는 거의 모든 기억, 98% 정도가 서술 기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술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기억한다는 겁니다. 말로써 기억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말로써 기억한 것이 다시 떠올렸을 때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스스로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말로 기억한 것들은 되게 그 말이 좀 타당하면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을 거라고 믿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서술 기억이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따가 좀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의미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멘틱이란 말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의미라는 것은 그 설명 가능한 것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 제 강의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뭐라고? 글쎄, 사랑 뭐 많이 해보셨죠? 동물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아들, 딸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뭐 자기도 사랑하고 사랑해봤죠.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이 마냥 불러오려고 하면
잘 안 떠올라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뭔가요? 몰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지만 분명히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아프실 때 내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느껴집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의미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주로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의미고, 또 의미는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의미라는 것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있고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문명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종류의 기억이 굉장히 약합니다.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가운데 의미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의미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써 풀어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의미 기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것이라 저도 뭐 따라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화라는 말을 에피소드란 말로 이제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피소드라는 말은 이걸 우리말로 좀 잠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에피라는 것은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가다, 나중에 온다 이런 뜻이 있고요. 호도스라는 말과 연결시켜 가지고 길을 따라가다 또는 길을 따라가면서 일어난 것 이런 뜻입니다. 길을 가면서 내가 겪은 일들 이런 뜻이네요. 삶의 길을 가면서 겪은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말이군요. 몸소 겪은 일들에 대한 기억, 이것이 바로 일화 기억입니다. 내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몸소 겪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A 버전, B 버전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둘 다 이제 이렇게 서술, 말로 말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런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말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에게서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침팬지에게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 이제 그런 기억이 바로 이건데요. 구성 기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컨스터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성 기억. 구성이라는 건 이렇게 얼기설기 얽어낸다는 뜻입니다. 얽어내기 때문에 가끔은 꾸며요. 어린아이들이 이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갑자기 사실과 달라지는 기억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과 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내 기억인데 왜 진짜 기억이 아닐까요? 그 기억은 보통 우리에게는 기억되는 순간 나만의 이해와 해석의 틀로서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할 때 또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것을 내가 또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할 때 바뀌고 바뀐 것을 또 기억하고 또 말할 때 또 바뀌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듭거듭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기억은 계속 바뀝니다. 첫 번째 말한 것이 아마 대부분은 올바른 기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하는 것들은 되게 나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해가지고 꾸며낸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기억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기만의 것으로 개별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주어진 사실이 있고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성기억이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대개 이렇게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과 내가 사실로 구성한 것 사이에 절충, 타협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